결혼기념일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몇 주가 걸렸다. 나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골랐다. 3주년 기념일에 다녀온 후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곳이었다. 테이블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로 예약했다. 심지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빈티지 와인병에 리본을 묶어 직원에게 가져다 달라고 특별히 부탁까지 해두었다. 자리에 앉았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수연은 예전에 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던 그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겪고 있던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잠시나마 믿게 되었다. 나는 심지어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새겨진 작은 펜던트가 달린 섬세한 목걸이를 주문 제작하기까지 했다. 나는 우리가 함께 이뤄온 모든 것을 그녀에게 상기시켜줄 연설까지 준비해 두었다. 나는 이 저녁이 우리 사이의 무언가를 다시 불태우고 지난 몇 달간 그녀에게서 느꼈던 냉랭함과 거리감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몰랐던 것은 수연 역시 자신만의 연설을 준비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내 삶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연설을 말이다. 저녁 식사가 절반쯤 지났을 때 와인이 나오고 내가 건배를 위해 잔을 들기 시작하자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표정은 불안할 정도로 차분했다. 나 2년 동안 바람 폈어. 그녀는 감정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 떠날 거야. 세상이 잠시 기우는 것 같았고 내 손에 들린 와인잔은 허공에 멈춰섰다. 나는 그녀가 농담을 하고 있다는, 어쩌면 이건 지독한 결혼기념일 장난일지도 모른다는 어떤 신호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말에 담긴 차가운 명료함은 짙은 안개처럼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순간적으로 분노, 배신감, 굴욕감이 압도적으로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들에 휩쓸리는 대신 나 자신조차 놀라게 한 행동을 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잔을 들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내 목소리는 그녀의 목소리만큼이나 안정적이었다.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아주 작은 혼란의 기색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눈물이나 고함, 어쩌면 애원을 예상했을 것이다. 이런 침착함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의도적으로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 남자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줘? 수연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그녀가 들어올 때 보여주었던 자신감 넘치는 가면이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복잡해.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그 망설임이 내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예측 가능하고 지루하다고 여겼던 삶을 떠나 더 나은 삶으로 갈아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직면하자 그녀는 더 이상 그렇게 확신에 차 보이지 않았다. 웨이터가 디저트 메뉴를 들고 다가왔다. 수연이 방금 테이블에 터뜨린 감정적인 폭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다. 그녀는 관심 없다며 그를 손짓으로 물렸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었다. 한번 볼게요.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메뉴를 훑어보며 말했다. 나는 치즈케이크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크렘 브릴레도 한번 먹어봐요.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 있어? 아무렇지 않으니까. 나는 메뉴판을 옆으로 치우며 대답했다. 당신이 결정한 거잖아, 수연 씨. 이제 와서 내가 화를 내봤자 소용없지. 물론 그건 완전히 사실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 그녀에게 만족감을 줄 생각은 없었다. 디저트가 나왔을 때 나는 잠시 밖으로 나가겠다며 자리를 떴다. 공기는 시원했고 나는 잠시 심호흡을 하며 밤 공기가 내 마음속의 혼란을 진정시키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내 변호사, 최우진이었다. 최 변호사님,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말했다. 오늘 밤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게 최 변호사의 방식이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듣지 않고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그는 그저 내가 가진 자료를 보내주면 내일 아침에 만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 전화를 끊고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다. 이번에는 몇 달 전에 고용한 사설 탐정에게였다. 강 실장은 내가 수연의 늦은 귀가와 비밀스러운 행동을 처음 눈치챘을 때부터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시작됐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녀가 인정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준비해주세요. 강 실장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나를 안심시켰고 나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테이블로 돌아오니 수연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화면에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그 남자, 그녀의 새롭고 복잡한 파트너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애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나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물었다. 그녀의 얼굴이 흔들렸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는 진심으로 불안해 보였다. 나도 몰라. 그녀가 말했다. 물론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수연은 이 배신을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계획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디저트를 다 먹으면서 나는 혼자서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나를 떠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테이블로 돌아오니 수연은 휴대폰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화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더 이상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자리에 다시 앉아 나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하며 모든 작은 디테일을 기록했다. 그녀가 보호하듯이 휴대폰을 쥐는 방식, 뺨에 살짝 오른 홍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회피. 마치 이미 그녀의 삶에서 나를 지워버린 것 같았다. 애들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야? 나는 침묵을 깨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그녀의 고개가 휙 돌아갔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는 진심으로 허를 찔린 듯 보였다. 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는 더듬거렸다. 아까 전까지 내뿜던 자신감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나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지 못했다. 알아서 한다고?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되물었다. 참 안심이 되네. 그녀는 나를 쏘아보았고 방어적인 태도가 표면 위로 드러났다. 이걸 더 힘들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나는 헛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다. 누구한테 힘든데? 수연아? 당신? 그녀의 침묵이 모든 대답을 대신했다. 웨이터가 우리 상태를 확인하러 돌아왔고 공기 중에 짙게 깔린 긴장감을 감지하지 못했다. 수연은 다시 디저트를 거절했지만 나는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했다. 나는 이 순간을 서두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커피를 마시며 나는 이 저녁 식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다. 신호는 줄곧 거기에 있었다. 늦은 밤, 비밀스러운 통화, 내 손길을 피하던 그녀의 방식. 처음에는 그저 힘든 시기일 뿐이라고,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모든 부부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와 대화하려고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나를 무시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말하곤 했다. 아니면 회사 일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교활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그녀는 밖에서 다른 누군가와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었다. 그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나는 침묵을 지켰다. 나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모든 진실을 알기 전에는 그녀와 맞설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때 나는 사설탐정, 강 실장을 고용했다. 그것은 내가 내렸던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였다. 내 의심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내 아내의 삶을 파헤치도록 허락하는 것. 하지만 강 실장이 수연과 그녀의 애인이 카페에서 함께 웃고 호텔방으로 들어가고 주차된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을 보내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다. 날짜, 시간, 영수증, 심지어 그들의 대화 녹음까지. 그녀는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수연은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고 침묵의 매 순간마다 그녀의 불편함은 커져만 갔다. 왜 화를 안 내는 거야?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섞여 있었다. 왜 소리치거나 뭐라도 하지 않는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당신은 이미 결정을 내렸잖아. 화를 낸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내 차분한 태도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냥 난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고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 소란을 피우고 머물러 달라고 애원할 거라고. 그녀의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사실 나는 몇 달 전에 이미 무너졌었다. 처음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 결혼 생활의 모든 순간을 의심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으니 나는 예상치 못한 명료함을 느꼈다.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의 이기심, 헌신하지 못하는 무능함, 그녀의 배신. 그리고 나는 그녀가 나를 함께 끌어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다.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지고 돌아왔고 나는 지갑에 손을 뻗었다. 수연이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손을 저었다. 걱정 마. 내가 말했다. 이번은 내가 낼게. 그녀는 내 행동에 분명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그렇게 관대한 척할 필요 없어. 관대하다고? 나는 나지막이 웃으며 되물었다. 방금 바람 피웠다고 인정한 사람치고는 어려운 단어를 쓰네. 그녀의 뺨이 붉어졌고 그녀는 식탁보 끝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돌렸다. 영수증에 서명하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흘끗 보았다. 알다시피 나는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오늘 밤 당신 덕분에 생각할 게 많아졌어. 그 남자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를 바라. 그녀의 눈이 내게로 향했지만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일어서서 재킷을 걸치고 문으로 걸어갔다. 밖으로 나가자 나는 심호흡을 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나를 씻어주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그가 받자마자 내가 말했다. 좋습니다. 강 실장이 대답했다. 다음 계획은 뭡니까? 모든 걸 저에게 보내주세요. 내가 말했다. 사진, 영상, 녹음 파일 전부요. 모든 걸 정리해서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강 실장이 전화를 끊었다. 나는 잠시 보도에 서서 레스토랑에 빛나는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안에서 수연은 아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머릿속이 복잡할 것이다. 그녀는 내가 이미 10발짝 앞서 있다는 것. 이 순간을 몇 달 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나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 앉았다. 수연은 나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밖에서 뭐 하고 있었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들었다. 그냥 신선한 공기를 좀 쐬고 있었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희미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누가 들어왔는지 고개를 들 필요도 없었다. 나는 이 순간을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계획했다.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미소를 지었다. 수연은 입구 쪽을 쳐다보았고 우리 사이의 긴장감으로 이미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아직 떠나는 건 아니야.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목적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고개가 휙 나에게로 돌아왔고 눈에는 공포가 번뜩였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낮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씩씩거렸다. 나는 이제 입구에 서서 방을 훑어보고 있는 남자를 향해 손짓했다. 이제 제대로 소개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어쨌든 당신이 2년 동안 만나온 남자잖아. 내가 그를 만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녀는 얼어붙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는 듯했지만 이제 그녀를 구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그 남자는 우리를 발견하고 이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 있었지만 조심스러웠다. 그는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그가 자신의 여자라고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그의 눈에는 흥분의 기색이 스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재환 씨, 나는 일어서서 손을 내밀며 인사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혼란은 명백했다. 안녕하세요. 그가 나와 수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런 상황은 예상 못했는데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나는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인생은 놀라움의 연속이잖아. 안 그래? 재환은 의자를 빼서 앉았다.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였다. 반면에 수연은 바닥으로 꺼지고 싶은 표정이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고 손마디는 하얗게 변해 있었다. 민준 씨, 그녀가 간신히 억누른 분노로 꽉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재환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내 등 뒤에서 만나온 남자군. 어땠어? 재환의 눈이 커졌고 그는 수연에게 불안한 시선을 던졌다. 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가 더듬거렸다. 오해는 없어. 내 목소리는 공기를 가를 만큼 날카로웠다. 나는 모든 걸 알아. 늦은 밤의 만남, 호텔, 거짓말들. 날 믿어, 재환 씨. 나는 숙제를 다 했거든. 그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혼란에서 비난으로 바뀌었다. 그에게 말하겠다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되어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야. 그녀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아니 오히려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다. 지금이 완벽한 시간과 장소야. 당신은 몇 년 동안 우리 둘 모두에게 거짓말을 해왔어. 이제 모든 걸 터놓을 시간이야. 웨이터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쾌활한 태도는 긴장감을 감지하자 흔들렸다. 나는 와인 한 병과 디저트를 추가로 주문하며 테이블에 내려앉은 어색한 침묵을 무시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분위기를 풀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재환 씨, 내가 시작했다. 수연 씨의 어떤 점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지? 그녀의 매력? 아름다움? 아니면 그렇게 설득력 있게 거짓말하는 능력? 민준 씨 그만해. 수연이 소리쳤다. 그녀의 평정심이 더욱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재환은 진심으로 갈등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쌓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수연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당신은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갇혀 있고 그가 당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네. 별로 사랑 없어 보이지는 않는데. 수연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불탔다. 그녀의 손은 잔을 쥐고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정말로 나타날 줄은 몰랐어. 그녀가 재환을 쏘아보며 중얼거렸다. 글쎄, 당신이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재환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거 당신 아니었어? 아니, 아니었어. 그녀가 쏘아붙였다. 이제 그녀의 분노는 나를 향해 있었다. 당신이 꾸민 짓이지, 그렇지?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나 자신에게 주는 결혼기념일 선물이라고 생각해. 디저트가 나왔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테이블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 했고 우리 각자는 거짓말과 배신이라는 얽히고 설킨 거미줄에 갇혀 있었다. 말해봐, 재환 씨. 나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가 2년 동안 나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신경 쓰여? 재환은 얼굴을 찌푸렸고 그의 혼란은 깊어졌다. 2년이요? 그녀는 이게 6개월 전에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나는 수연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온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당신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어. 그녀가 힘없이 말했다. 재환의 표정은 상처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당신은 우리 둘 모두에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세상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조롱하듯 잔을 들며 말했다. 수연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았다. 재환은 갑자기 일어섰고 그의 의자는 바닥에 시끄럽게 긁히는 소리를 냈다. 바람 좀 쐬어야겠어. 그가 중얼거리며 출구로 향했다. 수연은 나에게로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나는 순진한 척하며 말했다. 우리 결혼을 망친 건 내가 아니야. 나는 그냥 당신이 만든 난장판을 치우고 있을 뿐이야.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의 눈은 우리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나는 그에게 내 카드를 건네며 정중한 미소를 지었다. 훌륭한 서비스 감사합니다. 수연이 조용히 분을 사귀는 동안 내가 말했다. 나는 일어서서 재킷을 걸쳤다. 그를 따라가야 할 거야. 나는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그를 잃고 싶지는 않을 거 아냐. 그렇지? 그녀의 시선은 나를 꿰뚫을 듯 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게임은 더 이상 그녀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고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레스토랑을 걸어 나왔고 그녀가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를 처리하도록 남겨두었다. 나는 레스토랑 밖에 서서 난간에 기댄 채 멀리서 깜박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녁 공기는 상쾌했고 근처 술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교통소음과 웃음소리를 실어 날랐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어깨의 긴장을 풀었다. 안에서는 수연이 공들여 쌓아온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균열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레스토랑 쪽으로 다시 돌아섰을 때 나는 문 바로 밖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재환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찌푸려져 있었다. 괜찮아, 재환 씨?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어조를 유지하며 물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나에게로 돌아섰다. 턱이 굳어졌다. 무슨 속셈이야? 그가 물었다. 왜 이런 일을 꾸민 거지? 꿈이었다고? 나는 생각하는 척하며 되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어. 그냥 우리 모두가 솔직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알다시피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해를 푼다고? 그가 쏘아붙였다. 당신은 그녀와 나를 모욕하고 있어.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팔짱을 꼈다. 당신을 모욕한다고? 당신은 2년 동안 내 아내와 잤어, 재환 씨.
만약 누군가 모욕감을 느껴야 한다면 그건 당신들 둘이야. 그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다시 닫았다.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진실에 반박할 수 없었다. 레스토랑 문이 활짝 열리며 수연이 뛰쳐나왔다. 그녀의 하이힐이 보도에 화난 듯이 딸깍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었고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재환 씨, 가자. 그녀가 날카롭게 말하며 그의 팔을 잡았다. 그는 그녀를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아니, 나는 여기 남을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가 무슨 말을 더 할지 듣고 싶어. 수연의 표정이 흔들렸고 그녀의 자신감이 흔들렸다. 그녀는 나에게로 돌아섰다. 목소리는 낮고 도끼 서려 있었다. 이 상황을 즐기고 있구나. 그렇지? 즐긴다고?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별로. 나는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과 결혼기념일을 보내는 편이 훨씬 나아. 그녀의 턱이 굳어졌고 잠시 나는 그녀가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드레스 앞자락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요점은 알겠어, 민준 씨. 그녀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제 그만할 수 있을까? 오, 나는 이제 막 시작인데.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재환에게 나를 따라 다시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며 수연의 항의를 무시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문 안으로 들어섰다. 수연은 뻣뻣하고 방어적인 움직임으로 뒤를 따랐다. 테이블로 돌아오니 반쯤 먹다 남은 디저트와 빈 와인잔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저녁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는지를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재환에게 앉으라고 손짓했고 잠시 망설인 후 그는 따랐다. 수연은 가슴에 팔짱을 꼭 낀 채 서 있었다. 무엇을 얻으려는 건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내가 결혼했던 여자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완전히 배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는지 이해하려고. 그녀의 눈은 내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향했다. 재환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대결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말해봐, 재환 씨. 나는 그에게 주의를 돌리며 말했다. 그녀가 나에 대해 뭐라고 했지? 내가 통제적이라고?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무 바빠서 알아채지 못한다고? 그는 침을 삼켰고 대답하기 전에 수연을 흘끗 보았다. 당신이 멀어졌다고 했어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고.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당신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믿었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방어적이었다. 그런 게 아니야, 민준 씨. 당신이 멀어졌잖아. 당신이 나를 밀어냈어. 내가 당신을 밀어냈다고? 내 목소리가 약간 높아지며 되물었다. 나는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했어. 친구들과의 시간, 내 취미, 모든 것을 희생했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당신이 내게 보답하는 방식이야? 그녀는 움찔했다. 그녀의 방어막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실수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수연아.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실수라는 건 기념일을 잊어버리거나 저녁 약속을 놓치는 거야. 당신이 한 짓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어. 2년 동안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한 일련의 선택들. 재환은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다. 그의 불편함은 명백했다. 그렇게 오래된 줄은 몰랐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에게로 돌아섰다. 내 시선은 흔들림 없었다. 이제 알았잖아. 그래서 말해봐, 재환 씨. 그녀가 우리 둘 모두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신경 쓰여?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턱이 굳어졌다. 네, 그가 인정했다. 신경 쓰여요. 수연의 고개가 그에게로 휙 돌아갔다. 눈이 커졌다. 재환 씨, 아니. 그가 말을 가로막으며 일어섰다. 생각 좀 해야겠어. 그는 돌아서서 출구로 걸어갔고 수연과 나만 테이블에 남겨졌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수연은 재환이 비운 의자에 주저앉았다. 저녁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자 어깨가 축 늘어졌다. 민준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다. 우리 그냥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표정 없는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왜? 또 다른 거짓말을 꾸며내려고? 진실을 당신의 이야기에 맞게 왜곡하려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끝나길 원하지 않았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일어서며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거야, 수연아. 이제 당신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해. 나는 그녀가 그곳에 앉아있는 채로 남겨두었다. 그녀의 행동의 무게가 마침내 가라앉고 있었다. 문이 내 뒤에서 닫혔고 나는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재화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나는 평온함이 나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수연은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야기는 나의 것이었다. 레스토랑을 떠나오자 밤 공기가 상쾌했다. 내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는 기묘한 종결감을 주었다. 나는 수연이 여전히 그곳에 앉아 그녀의 세계가 조각조각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몇 달, 아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우위에 있었고 그것을 놓칠 생각이 없었다. 몇 블록을 걸은 후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의 번호를 누르는 것은 제2의 천성이 되어 있었다. 때가 됐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강 실장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와 그 남자에게 모든 것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밤이 가기 전에 그들의 메일함에 도착할 겁니다. 공개도 해주세요. 나는 꾸준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확실하십니까? 이보다 더 확실했던 적은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집에 돌아올 때쯤 내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톱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위스키 한 잔을 따르고 식탁에 앉아 기다렸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내 휴대폰은 알림으로 끊임없이 울렸다. 이메일, 문자,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강 실장과 내가 몇 주 전에 만들어둔 익명의 계정에 로그인했다. 모든 증거가 거기에 있었다. 사진,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그리고 수연과 재환의 불륜에 대한 상세한 기록. 그녀가 했던 모든 거짓말, 그녀가 저지른 모든 배신, 모든 것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펼쳐져 있었다. 나는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친구, 가족, 지인들로부터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떤 이들은 충격을 표현했고 다른 이들은 혐오감을 나타냈다. 몇몇은 예상대로 그녀를 변호하려 했지만 압도적인 여론은 분명했다. 수연은 선을 넘었고 되돌아올 길은 없었다.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화면을 흘끗 보았다. 수연이었다. 화면에 번쩍이는 그녀의 이름은 분노와 승리감이 뒤섞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전화가 끊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다시 걸었다. 마침내 나는 차분하지만 차가운 어조로 받았다. 뭘 원해, 수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광란적이었고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 씨?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되물었다. 내가 왜 안 해야 하는데, 수연아? 당신은 2년 동안 내 등 뒤에서 우리 결혼 생활을 망가뜨렸어. 정말로 아무런 대가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건 잔인해. 그녀가 평정심을 잃고 쏘아붙였다. 당신은 나를 망치려고 하고 있어. 아니,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이 스스로를 망친 거야. 나는 그냥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하고 있을 뿐이야. 전화기 저편에서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리는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녀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한테서 뭘 원하는 거야, 민준 씨? 나는 한숨을 쉬며 테이블에 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원했던 건 수연아 파트너였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함께 이룬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지. 그러니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당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는 것뿐이야. 다음 날 아침,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공동의 친구들이 연락을 해와 수연에 대한 충격과 실망을 표현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 가족을 그렇게 깊이 배신한 사람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재환도 무사하지 못했다. 그의 직장인 유력 로펌이 스캔들을 알게 되었고 그를 무기한 대기 발령 조치했다. 몇 년에 걸쳐 공들여 쌓아온 그의 명성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수연, 그녀는 반격하려 했다. 공동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입장을 호소했다. 하지만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고 그녀가 변명하려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다. 며칠 후 나는 재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거의 받지 않을 뻔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뭘 원해? 나는 경멸감을 숨기지 않고 물었다. 그냥 당신이 왜 그랬는지 알아야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패배감으로 무거웠다. 왜 모든 걸 그렇게 터뜨렸는지.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어떤 기분인지 알아야 하니까.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당신은 내 삶에 멋대로 들어와서 내 아내를 빼앗고 내 가족을 파괴하고도 아무런 대가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당신은 틀렸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전화기 저편에서 그의 얕은 숨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그가 중얼거렸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바로 선택이라는 거야, 재환 씨. 당신이 의도했든 안 했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지. 주말이 끝날 무렵 수연이 집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한때 완벽했던 그녀의 외모는 이제 금이 가고 부서져 있었다. 민준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문간에 서서 그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얘기할 건 없어, 수연아. 당신이 선택한 거고 이제 당신은 그 결과를 감수하며 사는 거야. 제발. 그녀가 속삭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상담도 받고 재환 씨랑 연락도 끊을게. 제발 우리를 포기하지 마. 나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우리는 없어. 수연아, 당신이 나를 배신하기로 결정한 순간 그건 끝났어.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졌고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다른 말 없이 그녀는 돌아서서 차도를 따라 사라졌다. 그날 밤 조용한 집안에 앉아있으면서 나는 기묘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 진실이 밝혀지고 거짓말이 사라졌다는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잃어버린 삶, 결혼, 가족, 내가 그렸던 미래를 애도했다. 그래도 나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것을 파괴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그 짐은 수연이 져야 할 것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혼자 짊어지게 될 것이었다. 수연의 실체가 공개된 후의 나날들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의 배신을 폭로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번져나갔다. 그녀 행동의 파장은 우리 집을 넘어 그녀 삶의 모든 구석에 미쳤다. 그것은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를 보는 것 같았고 그녀는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한때 그녀에게 충성했던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을 받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이제 침묵이나 노골적인 적대감에 부딪혔다. 그녀가 나에게 퍼부었던 문자 메시지와 전화는 점차 분노와 협박에서 절망과 후회로 바뀌었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수연은 빠르게 가라앉는 배였고 배신이라는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깨닫고 있었다. 나에게는 그 후폭풍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에서 몰아치는 폭풍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이상하게도 평화로웠다. 나는 조용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냈고 아이들과 내일에 집중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내 최우선 순위였다. 나는 그들이 드라마의 전면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했고 그들의 일상을 최대한 평소와 같이 유지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예리했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는 어디 있어?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막내가 포크로 접시를 찌르며 물었다. 엄마는 당분간 다른 곳에 머물고 있어. 나는 아이들의 엄마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더럽히고 싶지 않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빠가 여기 있고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그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내 말을 받아들이며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이들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한편 수연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재환의 몰락이 그녀까지 끌어내린 것 같았다. 그들의 회사는 공개적인 스캔들에 휘말린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공동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증거를 본 상태였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사진, 문자, 영상에 반박하기는 어려웠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도시 반대편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들었다. 우리 가족의 집에서 누렸던 사치와 편안함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고 자신의 선택이 빚어낸 현실과 씨름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수연의 언니인 수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와 나는 항상 잘 지냈고 그녀가 사랑하는 동생과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힌 여자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 씨. 그녀는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냥 수연이가 당신과 아이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엌 조리대에 기대며 인정했다. 수연이가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해요. 수진이 계속했다. 도와달라고 애원하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잠시 멈춰 그녀의 질문을 생각했다. 수연이와 인연을 끊으라고는 바라지 않아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당신 동생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제 삶에 다시 들여놓을 수 없어요, 수진 씨. 그녀가 한 모든 일들 이후에는요.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이해해요. 그냥 제가 당신과 아이들 곁에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요. 고마워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법적인 절차는 내가 모아온 산더미 같은 증거 덕분에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내 변호사 최우진은 법정에서 불독 같았고 수연의 불륜이 최전선에 놓이도록 판사가 나에게 주된 양육권을 부여했을 때 나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수연은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싸웠지만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결국 법원은 그녀가 자신을 희생자로 그리려는 시도를 간파했다. 이혼이 마무리되면서 나는 안도감, 슬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끝이라는 것에 대한 lingering sense of disbelief가 뒤섞인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새 집에서 상자를 풀고 있을 때 재환에게서 문자가 왔다. 재환,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잠시 메시지를 쳐다보며 답장을 할지 말지 고민했다. 결국 호기심이 이겼다. 우리는 도시 외곽의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는 초췌해 보였다. 평소에 세련된 모습은 면도하지 않은 얼굴과 구겨진 옷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사과해야 할 게 있어요. 그가 앉자마자 말했다. 나는 그가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셨다. 그녀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가 인정했다. 그녀는 당신이 차갑고 통제적이고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를 믿었죠. 제가 바보였어요. 나는 컵을 내려놓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당신은 바보였지.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게 이 모든 일에서 당신의 역할을 면제해주지는 않아. 당신은 그녀가 결혼한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쫓았어.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잠시 동안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일어난 모든 일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한테서 뭘 원해? 재환 씨? 나는 마침내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요. 그냥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는 받아들이지. 하지만 용서는 기대하지 마. 아직은. 알겠어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몸 조심해요, 민준 씨. 당신도. 나는 대답했지만 진심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나는 평화로운 감정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후폭풍은 파괴적이었지만 또한 필요했다. 그것은 거짓말, 배신, 그리고 내 삶의 독성 요소를 쓸어버렸고 더 나은 것을 위한 공간을 남겨주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공기는 조용했고 몇 년 동안 내 삶에서 사라졌던 그런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아이들은 아직 위층에서 자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아직 빈 방을 채우지 않았다. 나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되어가고 있는 동네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수연과 내가 함께 살았던 웅장한 집이 아니었다. 이곳은 더 작고 더 아늑했고 한때 내 옛집의 모든 구석을 괴롭혔던 기억들로부터 자유로웠다. 그것은 단지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지 상태였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런 엄청난 배신 후에는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나는 작은 것들, 즉 일상, 구조, 그리고 아이들과 나누는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에서 위안을 찾았다. 나는 아이들을 위한 집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가구는 재배치되었고 벽은 새로 칠해졌으며 새로운 식탁이 우리 가족 식사의 중심이 되었다. 어느 날 밤 그 식탁에 둘러앉아 피자를 먹으며 아이들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막내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엄마가 다시 돌아올까? 그 질문은 지금까지 무겁고 말하지 않았던 채로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피자 조각을 내려놓고 그의 크고 순진한 눈을 마주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을 아프게 하는 몇 가지 선택을 했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다는 거야.
그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조용한 날들 동안 나는 지은을 만났다. 그녀는 바로 옆집에 사는 내 이웃이었다.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우리는 정중한 인사와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그녀가 고장난 잔디깎기와 씨름하는 나를 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활기찬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며 외쳤다. 도움이라면 뭐든지 환영이죠. 나는 그녀가 기계를 살펴보는 동안 뒤로 물러서며 인정했다. 그녀는 몇 개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더니 세게 한번 당겼고 모터가 굉음을 내며 살아났다. 누가 주인인지 보여줘야 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웃으며 청바지에 손을 닦았다. 고마워요. 신세졌네요. 별 말씀을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지은이라고 해요. 민준입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지은에게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따뜻함이 있었다.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식료품점, 그녀의 개와 함께 있는 공원, 심지어 동네 커피숍에서도 더 자주 마주쳤다. 매번 우리는 몇 마디 말을 나누었고 천천히 그 짧은 만남은 더 긴 대화로 바뀌었다. 그녀는 내 아이들, 내 일, 그리고 수연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조금 알게 되었다. 나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은에게는 내가 들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경청 방식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라자냐, 그릇을 들고 내 문을 두드렸다. 요리하는 것에서 잠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즉시 그녀를 좋아했고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 그녀의 수제 라자냐를 먹으면서 나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지은은 우리 삶의 일상적인 일부가 되었지만 나는 무엇이든 서두르지 않으려 조심했다. 신뢰는 깨지기 쉬웠고 나는 그것을 그렇게 쉽게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녀는 작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녀는 내 딸의 학교 프로젝트를 도와주었고 내 아들에게 쿠키 굽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심지어 내가 뒷마당에 나무집을 짓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의 도구를 빌려주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우리가 함께 나무집을 짓고 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추고 만족스러운 미소로 구조물을 올려다보았다. 이런 거 정말 잘하시네요. 그녀가 말했다. 수년간의 연습 덕분이죠. 나는 또 다른 못을 박으며 대답했다. 인생이 복잡해지기 전에는 가구를 만들곤 했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눈으로 나를 흘끗 보았다.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분명히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남았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새로운 커피 테이블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지은의 존재는 단지 위안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수연의 배신 이전에 인생인 내 정체성을 깎아내리기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내 자유시간에 차고에서 가구를 만드는 것으로 작게 시작했다. 취미로 시작했던 것이 곧 부업으로 바뀌었다. 지은은 모든 단계에서 나를 격려했고 내 작품을 온라인으로 마케팅하는 것을 도와주고 내 장인 정신을 알아주는 지역 고객들을 찾아주기까지 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현관에 앉아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지은이 나에게로 돌아섰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 씨. 누구도 당신이 그걸 잊게 만들게 하지 말아요. 그녀의 말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를 때렸다. 오랫동안 나는 스스로를 의심했고 수연의 배신이 어쩌면 내 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은 내가 겪은 고통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연말연시가 다가올 무렵 우리의 새 집은 집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은 번성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우리가 함께 만든 공간의 모든 구석을 채웠다. 지은은 우리와 함께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했고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나를 위한 와인 한 병을 가져왔다. 우리가 가족과 우정의 따뜻함에 둘러싸여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모습이었다. 완벽하지도 않고 도전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는 것 같았다. 전화는 저녁 늦게 내가 아이들을 재우고 있을 때 걸려왔다. 나는 그 번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무언가가 전화를 받으라고 말했다. 민준 씨.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망설이고 떨렸다. 수연이었다. 뭘 원해? 나는 중립적이지만 단호한 어조를 유지하며 물었다. 도움이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나는 그녀의 말이 공중에 떠 있도록 내버려 두었고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었다. 내 계좌가 동결됐어. 그녀는 절박함이 목소리에 스며든 채 계속했다. 월세를 낼 수가 없어.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고백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나는 공동 지인들을 통해 단편적인 소식을 들었다. 재환이 그녀를 버렸다는 것. 내가 공개한 바로 그 증거에 의해 그녀의 평판이 파괴되었다는 것. 유감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네가 자초한 혼란이야, 수연아. 네가 선택한 거잖아. 알아.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그녀의 몰락은 신속하고 잔인했다. 이혼이 확정된 후 그녀는 안정적인 발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의 불륜과 기만의 증거는 널리 퍼져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그녀의 평판을 더럽혔다. 그녀가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 재환은 직장을 잃은 직후 그녀와 관계를 끊었다. 그의 재정적 지원이나 동반자 관계 없이 그녀는 스스로 살아가야 했다. 한때 활기찼던 그녀의 사교계는 하룻밤 사이에 해체되었다. 한때 그녀의 저녁 파티에 몰려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그녀의 전화를 피했다. 남아있던 이들도 그녀가 만든 혼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아 동정 이상의 것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작고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한때 그녀가 누렸던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근근히 먹고 살기 위해 잡다한 일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여전히 자신의 이미지를 구제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을 상황과 오해의 희생자로 그리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인터넷은 결코 잊지 않았고 댓글은 그녀에게 진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2년 동안 남편을 속이지 않았나요? 한 사용자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희생자 코스프레 대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해보는 건 어때요? 다른 사용자가 썼다. 그녀의 서사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화려하게 역효과를 냈고 그녀는 결국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한편 내 삶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아이들과 나는 편안한 일상에 정착했고 지은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차고에서 새로운 가구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지은이 휴대폰을 들고 들어왔다. 이거 보셔야 할 거예요. 그녀가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재환의 최근 스캔들에 대한 뉴스 기사였다. 그의 전 직장이 그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재정적 문제는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고 그는 심각한 법적 결과에 직면한 것 같았다. 업보가 제 길을 찾아가고 있네. 나는 그녀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거의 시적이지 않아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연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형태였다. 봉투는 어느 날 아침에 도착했고 그 가장자리는 마치 폭풍을 뚫고 온 것처럼 달아있었다. 나는 그것을 열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들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편지는 사과와 후회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고 자신이 야기한 고통과 파괴한 가족을 인정했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겠어. 그녀는 썼다. 나는 행복을 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찾은 것은 공허함뿐이었어. 당신의 용서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어. 잠시 동안 나는 그녀에 대한 동정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금방 지나갔다.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고 답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을지라도 그녀가 저지른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몇 달 후 나는 수연의 언니 수진을 통해 그녀가 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마지못해 그녀를 받아들였고 그들의 실망감은 그들과 이야기하는 누구에게나 명백했다. 수연이는 대부분의 날을 자기 옛날 방에서 보내 수진이 전화통화 중에 털어놓았다. 마침내 자기가 뭘 잃었는지 깨닫고 있는 것 같아. 잘 됐네.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수진은 망설였다. 그녀가 인생을 다시 세울 기회가 있을까요? 그건 그녀에게 달려있지.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돌아오기에는 너무 많은 다리를 불태웠어. 연말이 되자 수연은 망각 속으로 사라졌다. 한때 모든 파티에서 주목을 받고 인정과 찬사에 살았던 여자는 이제 자신의 이전 모습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녀의 몰락은 단지 내 행동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선택,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보지 못하는 그녀의 무능력의 결과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종결감을 느꼈지만 나는 진정한 평화는 그녀의 고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해 내가 재건한 삶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현관에 앉아 일몰을 보고 있을 때 지은이 커피 2잔을 들고 내 옆에 왔다. 무슨 생각해요? 그녀가 내 옆에 앉으며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는 내 손을 잡았고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안심이 되었다. 당신은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요, 민준 씨. 이 모든 걸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집은 늦은 오후에 황금빛 햇살에 잠겨 조용했다. 아이들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서 나에게는 드문 고독의 순간이 주어졌다. 나는 작업실에 앉아 맞춤형 커피 테이블을 위해 호두나무 조각을 사포질하고 있었다. 나무에 닿는 사포의 규칙적인 마찰음은 명상적이었고 부서진 것을 재건하는 데는 시간, 노력, 그리고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꾸준히 상기시켜 주었다. 이곳은 내 성역이 되었다. 과거의 무게가 다시 스며들려고 위협할 때마다 나는 작업실로 물러나 내 손이 내 마음이 아직 배우고 있는 것을 창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지은은 그날 저녁 늦게 도착했다. 한 손에는 라자냐 그릇을, 다른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균형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그녀에게서 그릇을 받아 조리대에 놓으며 말했다. 맞아요, 안 해도 됐죠. 그녀가 장난스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하지만 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아이들이 제 라자냐를 좋아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아이들은 마지막 한 입까지 깨끗이 비웠고 나에게는 다음날 점심으로 남겨둘 조각 정도만 남았다. 우리가 함께 부엌을 정리하면서 지은이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아이들과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요. 나는 접시를 닦으며 대답했다. 그냥 아이들이 겪은 모든 일 후에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며 내 눈을 마주했다. 우리의 관계는 신뢰와 상호 존중에 뿌리를 두고 천천히 성장했다. 지은은 결코 내 과거에 대해 털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판단 없이 들어주었다.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이미 잠든 후 현관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인정했다. 수연 이후에는 시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고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신뢰에는 시간이 걸려요, 민준 씨. 그리고 치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당신은 생각보다 강해요. 그녀의 말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 주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은 명함 한 뭉치와 아이디어 폴더를 들고 나타났다. 생각해봤는데요. 그녀가 테이블에 명함을 펼치며 시작했다. 당신 가구는 정말 놀랍고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이걸 본업으로 삼는 건 어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은 씨, 지금 있는 몇 개의 주문도 겨우 처리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녀의 눈이 결의에 차반짝이며 말했다.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걸 정리하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틀리지 않았다. 그녀의 도움으로 나는 지역 고객들을 위해 맞춤형 가구를 만드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지은은 마케팅을 담당하여 웹사이트를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관리했고 나는 장인 정신에 집중했다. 몇 달 만에 사업은 성공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단지 생존하는 것을 넘어선 목적의식을 느꼈다. 아이들은 우리의 새로운 일상에서 번성했다. 아들은 지역 축구팀에 들어갔고 딸은 미술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지은은 그들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경기에 참석하고 학교 프로젝트를 도와주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딸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지은 이모,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그 질문은 우리 둘 다를 당황하게 했다. 지은의 뺨이 붉어졌고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나를 흘끗 보았다. 글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며 시작했다. 그건 아빠랑 이모가 얘기해봐야 할 문제야. 하지만 무슨 일이 있든 이모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그녀의 대답은 딸을 만족시킨 것 같았고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접시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지은과 내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나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이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그녀에게로 돌아서며 말했다. 그리고 나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민준 씨. 모두를요. 그 순간은 전환점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삶이 진짜이고 지속적이라는 확인.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어깨 너머를 살피며 다음 불행이 닥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들은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대할 것이 많은지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몇 달 후 우리는 뒷마당에 서서
아이들이 별빛 아래에서 반딧불이를 쫓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은이 내 주위에 팔을 감았고 그녀의 머리가 내 가슴에 기댔다. 그녀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가끔요.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그녀는 내 과거의 일부이고 그곳에 머물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과 얽혔다. 당신이 평화를 찾아서 기뻐요. 나도 그래요. 나는 그녀를 더 꽉 안으며 말했다. 밤은 아이들이 소파에 웅크리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 구석구석에 여전히 울려 퍼지는 것으로 끝났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희망과 치유가 단지 개념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기로 선택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 즉 기쁨을 발견했다. 내 세상을 산산조각 내고 나를 재발견의 길로 이끌었던 그 저녁 식사 이후 5년이 지났다. 시간은 과거의 거친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었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내가 된 사람에게 깊이 새겨져 있었다. 집은 웃음과 움직임으로 살아 있었다. 이제 내 아내가 된 지은은 부엌에서 아이들과 함께 쿠키를 굽고 있었고 그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거실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고객을 위한 디자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가족의 소리가 계속해서 내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내가 한때 꿈꿨던 삶, 즉 사랑, 신뢰, 그리고 단순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열심히 싸워 이룬 삶이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믿기 어려웠다. 수연은 몇 년 동안 몇 번 연락을 해왔고 항상 같은 내용의 변주였다. 후회, 사과, 그리고 대화에 대한 희망. 나는 결코 응답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그녀는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잡다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재환과 함께 쫓았던 화려하고 걱정 없는 삶은 오래전에 무너져 내렸고 그녀에게는 자신이 내던진 것에 대한 기억 외에는 거의 남지 않았다. 재환 역시 망각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법적 문제는 그의 경력과 명성을 앗아갔고 그는 다른 주로 이주했다. 내가 아는 한 그들 둘 다 유령이었고 오래전에 다친 장의 잔재였다. 지은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나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나는 돌아보니 그녀가 문간에 서 있었다. 뺨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쿠키 쟁반이 들려 있었다. 맛 좀 볼래요? 그녀가 쟁반을 내밀며 물었다. 나는 하나를 집어 따뜻하고 쫀득한 초콜릿칩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완벽해. 나는 씩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문틀에 기대어 그 익숙하고 꾸준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다. 아이들이 잠시 후 방으로 뛰어들어와 우리가 함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뒷마당으로 나를 끌고 갔다. 아들은 흙을 뚫고 나온 첫 싹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고 다른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 100만 가지 질문을 했다.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나는 가장 큰 평화를 찾았다. 삶은 화려하거나 사치스럽지 않았지만 의미로 가득했다.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따뜻함에 가려져 배경으로 희미해졌다. 그날 저녁 늦게 아이들이 잠들고 지은과 내가 현관에 앉아 있을 때 나는 나를 이곳으로 이끈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있잖아요. 나는 편안한 침묵을 깨며 말했다. 이런 평화를 다시는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은은 내 손을 잡았고 그녀의 손길은 나를 안정시켜 주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은 가득 찼다. 당신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달빛에 눈을 빛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은 해냈을 거예요. 나는 그냥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도와줬을 뿐이에요. 다음 날 나는 편지를 쓰기 위해 앉았다. 수연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것은 비난이나 분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에 대한 것이었다. 내가 찾은 힘, 내가 배운 교훈, 그리고 내가 재건한 삶에 대한 감사. 나는 간단한 약속으로 편지를 마쳤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결코 잊지 않겠지만 항상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집중할 것이다. 앞으로의 세월은 가능성으로 가득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도전이 있겠지만 나는 그것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다. 나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는 지은의 부름에 돌아섰을 때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것이 이제 나의 삶이었다. 내가 싸워서 얻었고 소중히 여기는 삶.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나를 둘러싼 웃음과 사랑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내 이야기의 최고의 장들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